지금 여러분들이 간과한 부분들이 하나 있어요. 갈등이 아니야. 그건 결과론적인 이야기지. 이 시작이 언제부터라고 보세요? 작업의 시작이요? 조국 혁신당을 만들 때부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누가 만들었다고 보세요? 조국 대표 힘으로 어떻게 그 당이 열 몇 명의 사람들이 비례대표가 됐을까요? 근데 이걸 도와준 사람이 누구예요? 뉴스공장이잖아요. 김어준 씨. 저는 대세는 건너갔다고 보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으로 인해서 다 거의 넘어왔다니까. 그래요? 합당에서도 실패했잖아요. 그게 시작이야. 근데 그럼 전당대회도 저는 가망 없다고 보는데. 민주당의 정치적 영향력은 기존의 구세력에서 이재명 대통령 중심의 새로운 세력으로 이미 이동했습니다. 정치권의 전당대회나 각종 선거에서 과거의 영향력에 의존하는 방식, 즉 김어준 유시민이나 양정철 같은 일부 문재인파 인사들이 대중에게 더 이상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정 정치인들이 당내 경선이나 공천 과정에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행태는 대중의 지지를 잃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간과한 부분들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결론을 나온 거 보면 조국 전 대표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조국 혁신당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합당을 하려고 했는데 무산되었고, 이번에 몇 군데에는 그래도 우리 조국 후보가 나가면 뭐 적당히 봐주겠지라고 했는데 안 봐줬잖아요. 예. 그래서 김용남 의원이 나갔고, 예. 둘이 싸우느라고 이제 파토가 났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보면. 근데 이게 시작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이 갈등의 시작이? 예, 아니 갈등이라는 게 아니라 이 작업의 시작이 있어요. 갈등이 아니야. 그건 결과론적인 이야기지. 네. 이 지금 여기까지 온 이렇게 양분이 돼 있다, 둘로 나눠져 있다. 이거보다 훨씬 복잡한 얘기들이 있는데 이 시작이 언제부터라고 보세요? 작업의 시작이요? 사람들은 이것이 그 합당의 시도부터라고 생각하는데 네. 아니에요. 그러면 이낙연과 이재명의 경선 때였나? 조국 혁신당을 만들 때부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요? 누가 만들었다고 보세요? 조국 혁신당을? 조국 대표가 만든 거 아니에요? 조국 대표 힘으로 어떻게 그 당이 열 몇 명의 사람들이 비례대표가 됐을까요? 뭔가 재밌는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아니야. 재미있는 게 아니라 이걸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작업이 조국 대표가 거기서 나온 비례대표들하고 함께 여기까지 이 결과를 얻었다고 생각하세요? 양정철은 안 보이니까 우리가 몰라. 근데 이걸 도와준 사람이 누구예요? 뉴스공장이잖아요. 김어준 씨. 처음부터 끝까지 그쪽 사람들을 얼마나 편애를 하면서 불러냈는지 아시죠? 기억 안 나세요? 네네네. 그건 뭐.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연관이 돼 있다라는 생각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한 팀이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뭐 많이 계시죠. 한 팀이 아니라 그걸 만드는데 이 사람들의 조직이 없었으면 이걸 만드는 생각을 못 합니다. 당을 만들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 끼어드는 것이 그 늘 선거 때만 되면 나타나는 그 양정철이라는 사람이 뒤에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유추를 했고, 그리고 유추를 했고 그 양정철이라는 분은 이제 그 탁현민과 양정철과 그리고 이제 김어준은 굉장히 묶여 있는 사람들이고. 제가 왜 이 내용을 이렇게 잘 아느냐 하면 제가 한때 한 1년간 양정철의 그 조정을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조정? 조정을 받았다고. 저를 영입을 한 거는 윤재인 대표가 영입을 했지만 그 메신저로 저한테 온 것이 양정철과 탁현민이 왔어요. 저를 찾아왔어요. 당에 와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탁현민 씨는 옛날부터 2006년부터 제가 알고 있고 가족같이 회사하고 가깝게 지냈어요. 언제 알고 보니까 이쪽 팀에 들어가 있더라고. 그런데 문재인 당대표께서 손혜원을 와이프의 친구지만 나는 와이프랑 관계없이 손혜원이 왔으면 좋겠다. 해서 양정철 씨가 그 메시지를 갖고 저랑 잘 아는 탁현민하고 함께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함께 하시자. 2012년에. 네. 근데 실제 들어오신 건 16년 근데 때인데. 그때 제가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치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회사고 뭐고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람을 소개시켜주고 그때는 이제 익스큐즈를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다음번 이분이 대선에서 떨어지고 나서 제가 문자를 보내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1460만 표를 잊으시면 안 된다. 문재인 대표한테? 그래서 그때 다시 나오시면 그땐 제가 미리 돕겠다. 했고 그러면 제가 2012년에 떨어졌으니까 2017년에 해야 되는데 2016년에 2월 달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이제 딱 찾아왔던 게 처음 왔던 게 양정철과 탁현민이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나는 내년인 줄 알았는데 좀 일찍 했더니 왔네. 총선도 너무 급하고 지금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해갖고 제가 서둘러서 회사를 정리하고 네. 제가 회사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채로 2016년 7월 달에 1일부터 제가 간 거예요. 네. 갔는데 그러니까 총선부터 해야 된다는 거잖아. 네, 네, 네. 그때부터 일을 하는데 저희는 그때 홍보위원장으로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뭐 이제 저하고 그 문 대표 간의 메신저가 양정철이었다고. 계속이요. 네. 아. 네. 그랬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하다가 그다음에 예. 이제 제가 사실은 비례대표 1번이 내정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때 이게 그때 그 1번을 제안을 한 게 그때 탁현민 씨였어요. 뭐라 그러냐면 국회의원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예. 국회의원을 달고 들어가서 홍보위원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그래 4년만 하고 말 거니까 그럼 하면 되지. 네. 라고 해서 갔는데 이제 문재인 그 당대표 쪽에서 엉망이 되면서 이제 안철수 당에서 나가가지고 당을 만들기 시작, 네, 만들어 사람을 끌어내기 시작했죠. 안철수 씨가 예, 나가서 그때 사실은 제가 문 대표가 굉장히 어렵게 막 이럴 때 비대위원장을 누굴 모셔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가 추천을 했던 게 김종인 박사였어요. 근데 네. 그분이 안 오실 줄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매일같이 매주마다 가고 해갖고 그분을 비대위원장 모셔왔단 말이에요. 네. 예. 그래서 모셔왔는데 그분도 그 비례대표 1번의 위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분이었어요. 네. 아, 상징성 그러니까 있으니까. 저는 30년 알고 지냈던 분이고 네네네네. 나는 우리 손 대표가 1번을 하는 게 민주당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음. 그러고 있었는데 이분이 벼랑간 정청래를 공천 탈락한 거야. 아 맞아요. 컷오프를 시켰죠 그냥. 아, 김종인 씨. 예. 네네. 그 제가 얼마나 미안합니까? 네. 정청래하고 저고 또 저기 팟캐스트도 하고 맞아요. 그랬었는데 아. 그래갖고는 제가 이제 그 김종인 대표한테 가서 이제 난리를 쳤죠. 왜 그랬냐 했더니 근데 그것도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안에 있던 어떤 누군가가 사주하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 건데 그래서 제가 그날로 또 홍보위원장 안 하겠다고 나와 회사 안 나가 출근 안 했어요. 네.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 그랬더니 이제 저한테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저쪽에서 또 메신저가 또 탁현민이 저를 찾아왔어요. 네. 와가지고 우리가 당선시켜 줄 테니까 마포를 나가라. 근데 그런 얘기를 전부 탁현민, 양정철. 아니 왜냐면 저랑 친했으니까 이 사람이 탁현민은 친했고 네네네네. 양정철은 그 뒤에 있고. 네.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머릿속이 지가 당선시켜주고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머릿속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왜요? 제가 만약에 지금 이 당의 그 지지율이 몇 프로가 빠졌어요. 그 일주일 동안에 정청래 의원이 이제 공천 탈락되고 내가 나가서 그 자리를 가면 당원들이 안정이 될 것이고 정청래도 안정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가 어떻게 어깨띠를 메고 전철역 앞에 서 있나. 막 이 순간 이게 출퇴근 인사를 어떻게 하나 내가. 출퇴근 인사 정도가 아니라 선거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있는데 얘는 뭐 와서 이제 제 홍보위원장 방에 와갖고 막 떠드는데 그래서 걔 얘기는 들리지도 않고 제가 그 순간을 이제 나중에 탁현민 씨가 저한테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때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제가 네가 미쳤니? 내가 미쳤니? 거기를 어떻게 가니? 내가 돌았니? 비례대표 1번 받은 사람이 거길 왜 가니? 무슨 조종을 그런데 당했다는 가니까. 네. 그리고 제가 국회의원 됐잖아요. 네. 근데 그 전에 하나 또 볼 게 정청래한테 사람들이 네. 물었다는 거예요. 네. 네 자리에 누구를 잠시 놨다가 1년만 하고 그만둘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추천이 다 싫다고 그러고 손해오라니까 오케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온 거야. 근데 제가 비례대표를 버리고 거길 나올 거라는 예측은 가까운 사람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제가 국회의원이 됐는데 네. 툭 하면 저한테 누님 하면서 문자가 오는 거야. 이거 페이스북에 좀 올려주세요. 누가요? 장정철이. 얘가 뒤에서 사람을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 보좌관 뽑았어요? 뭐 보좌관 누구 뽑았어? 내가 누구 뽑았어? 그 나쁜 놈인데 왜 그런 놈을 갖다가 누님 나한테 얘기를 하고 뽑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저는 내가 정무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얘가 뭐 얘기 어디 제 페이스북에 사람이 많으니까 뭐 이렇게 했는데 대통령 선거에 이제 사건이 생기면서 이거는 복잡하니까 나중에.
상권이 생기면서 이제 그 친구 이거 나쁜 놈이구나, 나쁜 놈들이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안 거예요 그때. 예. 그래서 그때부터 이 두 사람을 제가 일찍 멀리 끊었는데 하셨고. 예. 그냥 멀리한 게 아니라 끊었어요. 예. 근데 그 두 사람 다 저한테 오해를 푼다거나 사실은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못 해요, 둘 다. 지금이라도 오면 제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왜 제가 이렇게 끊은 탁은 또 이유가 다르고 이 양은 또 이유가 달라. 네, 그래서 내 이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안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사람을 이렇게 조종하는지를.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 양정철이라는 사람은 항상 선거 때문 나타나요. 네. 네. 선거, 대선, 지선, 그리고 이제 총선 이렇게 오는데 그 대통령 선거도 문재인 대통령 선거를 자기가 다 치렀죠. 예. 그랬고 이제 그때 뭐 이렇게 왔는데 이 사람들이 지난번 그 사실 조국 대표는 양정철 때문에 양정철 주진우 이 사람들이 저 윤석열하고 가깝게 지내면서 예. 희생당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어찌 보면. 조국이 그럼요. 양정철 왜냐면- 주진우가 윤석열과 친하게 지내는 것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요? 피해를 입었죠. 그 사람이 장관 자리를 제대로 못하고 저렇게 된 게 난 네. 요즘에 나오는 얘기 중에서 조국이 윤석열을 추천을 했다? 네. 그쪽 편을 들었다라는 것은 저는 그건 거의 사실이 아니에요. 아닐 거라고 근데 생각하시는 아닌데 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문 했잖아요. 대통령이 조국을 픽을 했고 네. 조국은 원래 문 대통령이 옛날부터 굉장히 가까웠고요. 네, 네. 윤석열 픽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거예요. 양정철 예. 분들 여기서 주진우. 굉장히 많이 반대했다는 거는 제가 최강욱 그 의원한테 들어서도 얼마나 이 민정수석실에서 반대를 했는지를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마지막까지 대통령이 저렇게 미르니까 결국은 오케이를 했지만 이제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은 조국이 당한 희생이죠.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조국하고 양정철은 좋았을 리가 없어요. 그 일 이후는. 그런데 네. 당을 만드는데 저는 이 조국당이 나오는데 너무 이 움직임이 너무 양정철의 스타일이야. 스타일이에요. 조국 혁신당 만들 만들 때 과정이. 과정이. 그래서 여기서 뒤에 이 사람은 이거 또 중요한 거 봐야 되는 게 총선은 꼭 대통령 후보가 한 명이 필요해요. 그 깃발이 있어요. 그렇겠죠. 지선하고는 달라요. 예. 그러니까 조국을 앞세우니까 이게 장사가 된다라는 것을 네. 서로 봤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합작품이에요. 양정철과 그리고 또 뭐 있으면 또 무슨 콘서트 하잖아요. 이거는 이제 탁현민 역할이지. 김호준 씨 하는 콘서트? 네네네네. 네. 거기 이제 사람을 모으는 건데 이제 그리고 조국 혁신당이 성공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언젠가 합당을 한다는 생각을 했겠지만 급하게 지선을 앞두고 합당 얘기를 꺼냈잖아요. 근데 그거는 시기가 안 그러니까 맞았어요. 당을 왜 만든 거예요? 아이씨, 자기 사람이 국회의원의 기본이 있어요. 네 사람이 있어야 돼. 네 사람, 네 편. 네. 그러니까 무슨 파가 나오는 거예요. 네. 문파다 무슨 파다 뭐 옛날에 뭐 정세균 파가 있고 뭐 민평당이 있고 그룹을 만들어야 돼요. 네, 네. 그룹을 만들어야 무슨 되고 개 뭐 이런 무슨 거. 개. 예. 그러니까 보세요. 양정철은 이미 우리는 끝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총선에 열 몇 명인가 13명인가요? 12명. 12명을 만들어냈잖아. 예. 조국이라는 깃발로 네. 김어준이 돕고 네. 마지막에 공연을 도시마다 다니면서 하면서 네. 만들어냈잖아요. 네. 왜 만들어? 왜 만들었어요? 그는 이따가 마이크 꺼지면 얘기 드릴게요. 항상 자기 새를 만들고 예. 요즘에 뭐 제가 뭐 알지는 못하지만 이 국회에서는 너무나 늘상 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 비례대표 공천 헌금이 있어요. 네네네네. 어떤 사람은 받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안 받아도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현금을 누가 받았는지 뭐 옛날 얘기는 많이 있지만 지금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유출을 할 수는 있죠. 비례대표를 하면서 이 친구가 그 민주당에서도 그런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런 양정철 작업을, 씨가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뒤에- 제발 좀 무서운 말 좀 그런데 네, 무서운 거 막을 치고 아니고 하세요. 네. 아니 왜냐면 이게 진짜 그러니까 공천 헌금이랑 연결이 돼 있다고 그거는 하면 공천 그거는- 헌금이라는 게 선거 때마다 오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 지선 때도 말할 수도 없거든요. 지금 이 공천 헌금이 우리 그 지역구에서도 시의원 공천 헌금이 지금 1억까지 올라갔다가 뭐 1억 5천이 됐다는 소리도 있어요. 시의원에 아니 근데 그- 그 공천 헌금 누가 받아요?
거기 뭐 누군가가 국회의원이? 받으니까 그런 얘기들이 오겠죠. 그러니까 누가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게 문제가 그렇죠. 좀 됐었던 거죠. 그게 겉으로 드러난 거죠. 근데 그러니까- 암암리에는 그런 경우가 꽤 많고.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런데 근데 강선우 사태가 있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그거는 없어지지 않아요. 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받고 싶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받고 싶은 사람은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아,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무서운 말인 게 왜냐면 지금 그렇다면 받는 사람은 당이거나 박지원 의원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잖아요. 아니야. 그거는 그렇게 박지원이 뭐라고 봐도. 우리 지금은 목포에서 아니지. 지금, 예. 아니야. 그거는 우리가 누가 받았는지 어떻게 받았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늘 이것이 아주 그냥 관행이라는 얘기들은 내려가 보니까 더 심하게 있는데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둘째치고 지금 조국혁신당을 만든 거는 일단 당 하나를 만들었잖아요. 네. 멋지게 네. 12명을. 어. 그랬는데 이 당이 알다시피 이 당이 영원 무구하게 갈 수 없는 당이잖아요. 네. 언젠가는 합당을 해서 민주당으로 들어가야 네.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그것이 시기가 일찌감치 하지도 않고 그 지선을 앞두고 급하게 합당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제 이 대목에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 어떻게 보면 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끌고 좌지우지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죠? 뭐 말을 잘하는 사람, 정치를 잘하는 사람, 네네네. 그리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니죠. 그런데 따라다니던 사람들도 빈정이 상할 때가 생기는 거예요. 네. 우리가 뭐 노예야? 아. 이게 뭐냐면 마케팅에서도 멀쩡하게 잘 되던 제품이 네. 이거보다 더 친절하고 더 맛있고 더 싸고 한 좋은 물건이 나오면 이거 한순간에 무너지거든요. 예. 소비자는 무서워요. 예. 이 마찬가지 정치권도. 어허.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파벌이 갈려서 이렇게 둘로 갈라져 있는 것 같지만 예. 여기서 중간에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다. 저는 이것도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 민주당 쪽 사람들이 누군가의 지령으로 인해서 이 대통령의 지지의 그 여론조사 때 안 찍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김어준 쪽에서 갖고 있는 저는 그 퍼센테이지가 한 25에서 30은 된다고 보거든요. 25, 30이라는 게 민주당 지지자 내에서 아니면 전체에서? 진보에서. 진보에서? 움직일 수 있는 표가 그 정도 그렇지. 된다. 예. 그게 조국혁신당을 만들었잖아요. 예. 만들었죠. 100만 표가 넘게 움직였잖아요. 예. 그걸 이 퍼센테이지를 본다면 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저쪽에서 떨어질 게 없잖아. 국힘에서는. 그럼 이쪽에 있던 사람들 중에 좀 움직였다고 보다 저는 그거 믿지 않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지선이 왔을 때 이번에 지선에서 나중에 이제 조금 더 보시면 이번에 뉴탐사에서 네. 그 호남 쪽에 가서 5명을 당선자를 바꿔냈어요. 5명을. 누가요? 조국 저기 혁신당이? 뉴탐사에서 강진구 기자가 바꿔냈다고요? 마구량을 떨어뜨렸고 네. 그거 모르시죠? 박우량, 예. 그 어마어마하던 선거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던 신한 군수 3선 예. 대통령 저 문제 저기 뭐야 이 정청래 의원의 특보였던 예. 날라갔고 그리고 박지원이 밀던 진도의 전 박지원이 민다고 우리 모두가 네네, 그렇게 네네. 생각할 수밖에 없이 행동했던 박지원이 밀었던 사람 떨어뜨리고 민주당 사람이 있어. 이제 무소속이었거든. 그 저기 그리고 처녀 이야기했던 그 진도 군수. 그 사람이 압도적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게 5명을 날렸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리고 또 순천에 노관규 순천 시장. 노관규. 예. 근데 이게 우리가 브리핑할 때 다 짚었던 곳들이에요. 예, 호남이 약간 예, 흔들린다고 했을 때 짚었던 신한 저기 못 순천 날리는데 다. 한두 군데 아쉬운 데지만 근데 결정적인 거를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게 다 제보에 의해서 된 거예요. 제보에 비리를 의해서 보도를 하면서 그렇지. 뒤집혔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반복적으로 하면서 사실 박우량을 무너뜨린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둘이 당이 갈라졌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유시민 이제 작가님 얘기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오면서 이 질문지를 보면서 아까보다 제가 마케팅 얘기를 하잖아요. 1등은 없어요. 영원한 1등은. 1등을 하려면 관리를 엄청 해야 되거든요. 1등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 그런데 여기서 옛날에 1등 했던 기억을 갖고 나는 언제나 1등이었어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어느 누구도 승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 소크라테스의 그 첫 번째 책에 나오는 게 뭐야? 예.
신이 당신을 오라클이 와서 얘기한다고 신이 당신을 아테네에서 가장 현자라고 얘기했다.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너무 놀라면서 아니라 나 말고도 현자가 많은데 근데 아니다 너를 지목했다라고 하니까 한 말이 있어. 이게 철학의 시작이거든. 네. 아 그렇다면 신께서 내가 아는 것이 많이 모자라다는 거를 내가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나를 지적했을 수 있겠다. 이 내가 얘기야. 모른다는 걸 내가 알고 모른다는 있다. 걸. 네. 내가 너무 모르고 있다는 네. 걸. 지혜롭지 못하고 자기가 모자란다. 근데 사실 정치도 그렇고 대중을 움직일 때는 우리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면 네. 계속해 성공하기 어려워요. 네. 이제 이쪽 뭐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졌다 치고 이 구조가 여기는 수평적이 아니면 약간 피라미드식으로 전체적인 총 지휘자 같은 사람이 있고 그 밑에 이런저런 역할하는 사람들을 조율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좀 평면적으로 혹은 뭐 동등한 위치에서 그냥 서로 나는 이 역할하고 너는 저 역할 이렇게 이제 전자입니다. 조율되는 거예요? 전자. 전자예요? 그럼 제일 위엔 누구예요? 저는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쓴 김어준 씨죠. 얼핏 보기에. 맨 위에가? 네. 아니 맨 위가 아니라 우리 네. 보기에 위로 보이는 네. 건 김어준 씨고 그 밑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저는 제일 어이가 없는 게 나는 최욱 씨가 그쪽으로 이렇게 붙었다라고 보여지는 게 너무 어이가 없는데 그렇게 되잖아요. 보통 결국은. 왜냐하면 유시민 작가 나오면은 동접률도 올라가고 조회수도 올라가니까 그 매력을 버릴 수가 없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반복이 되면 네. 이게 늑대가 온다라는 얘기가 이게 늑대 소년의 얘기가 남 얘기가 아니에요. 언제나 있어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옳다라는 건 옛날에 내가 했을 때 이랬었어. 시민들은 이런 거야. 대중은 이렇게 움직여. 네. 여기서 누가 잘못한 거.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정치판은. 네. 생물이라고 말하는 게 그냥 살아있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살아있는 생명을 가진 그런 물체는 전부 이기심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네. 동물은 동물대로 그리고 밥 주는 사람한테 복종하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그냥 이전 투구도 생기고 하는 것인데 이 선거를 다루고 이 대중들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그 고정된 그 표는 없어요. 언제든지 요만한 이유에서 의해서 요만한 뭐 행동이나 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움직인단 말이죠.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 많은데 저는 대세는 건너갔다고 보거든요. 그쪽에 놓여져 있던 그 무게가 슬슬 넘어왔죠. 가벼워지고 있다. 구친문들에서 이제 새로운 세력으로 넘어갔다는 이재명 거예요. 대통령 무게추가? 때문에 네. 새로운 세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으로 인해서 다 거의 넘어왔다니까. 그래요? 합당에서도 실패했잖아요. 그게 시작이야. 근데 그럼 전당대회도 이제 약간 저는 가망 없다고 보는데. 그래요. 저는 그 박지원이라는 분이 국회의장 나간다고 할 때 좀 걱정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단호하게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뭐 3.7제가 막 나오는데 애를 쓰겠죠. 애쓰는 쪽이 이렇게 시끄럽게 하는 쪽이 아쉬운 쪽이겠죠. 힘 있는 쪽은 소리 없이 움직입니다. 그 박지원 의원이 그렇게 형편없이 1차에서 그렇게 떨어질지 누가 알았어요. 근데 이미 내부적으로는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도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유시민 그 작가가 내가 이제 논평에 사실상 더 나서겠다라는 취지로 지금 나서면 나설수록 떨어질 것 같은데 저는. 왜냐하면 새롭지 않아요. 저 유시민 작가랑 굉장히 좀 잘 알고 지내던 분인데 네. 처음에는 임팩트가 있었거든요. 매불쇼 처음 나왔을 때. 근데 두 번째 또 나오고 세 번째 또 나오고 그러니까 맨날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저는 그리고 사실은 노무현 재단 같은 데는 저는 유시민 작가가 굉장히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억울하다.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이름을 쓰고 자기 노력으로 노무현 재단이 잘 되게 만들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라는 섭섭한 마음이 드는데 제가 마케팅을 했던 사람으로서 저는 만약에 이런 일을 당하면 이럴 것 같아. 나는 도와주려고 했지만 저분들이 섭섭했다면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맞지 되는데. 않아요? 네. 근데 그렇게 안 한다고. 근데 지금 분위기는 아무튼 총력전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급하거든요. 양쪽 다 그런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었을 때 새로운 세력이 이길 거라고 확신하시는 거예요? 이쪽에는 근데 이게 아니라 네. 제가 보기에는
쟤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면은 위험한 거예요. 아, 위험하니까 저렇게 더 열심히 한다. 그럼요. 지금 총력전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맨날 자기 가까운 사람만 불러갖고 그게 무슨 사람들한테 무슨 설득이 있겠냐고. 자기들 편 사람들은 뭐 열광할 수 있겠지만 열광도 안 해요. 근데 이거 똑같은- 당내 선거잖아요. 그러니까 당내 20만 명이나 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뭐 동의를 하든 안 하든 한 8, 90%가 그 말에 같이 동의해서 찍는다고 하면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 표는. 지난번에 네. 그 합당이 깨졌잖아요. 네. 그건 시작이었다고. 아. 그 뒤로 너무 많은 그 유재명들이 다시 당원에 가입을 했고, 그리고 저는 그 전에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이제 송영길 대표가 그 자기 지역구를 내주고 했었을 때 그때 사실 제가 역할을 좀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보면서 아 이제 민주당이 이렇게 새로운 물로 조금 맑아지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당원으로 해서나 뭘로 해서나 제가 보기에는 이기기 어려운 어렵다. 상황이 아. 됐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우리 평택도 보면은 네. 우리가 그렇게 셋이서 나왔을 때 뭐 이쪽이 진보 쪽이 떨어졌다는 거는 뭐 둘 다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어이없이 조국 전 대표가 이 정도밖에 못 얻었다는 거는 상당이라는 그렇게 건. 총력전을 했는데 아. 그 난리를 피웠는데 얼굴 그냥 완전 덮고서 그렇게 한쪽을 밀었는데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김용남보다 덜 나왔잖아요. 네. 부끄러운 일이지. 아. 이게 점점 갈수록 그 파이는 정해져 있고 이쪽 파이는 늘어가고 있다고. 아.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게 나 혼자만 순수하게 주체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은 무슨 판단을 하는지를 늘 보면서 이제 같이 동조하거나 혹은 뭐 여기에 반대하거나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대체로 가장 큰 스피커라고 이제 불리는 채널들은 여전히 그 구 친문에 가까운 분들이 이제 지금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많이 떨어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쪽은. 떨어져 나오고 있어서. 많이 지금 줄고 있잖아요. 그런가요? 줄고 있는데 네. 그리고 아침마다 가스라이팅이 있잖아요. 새벽부터 가스라이팅이 되고 그리고 낮에는 이제 그거를 이어받아서 하는 또 네. 세력들이 쭉 있잖아요. 네. 그거는 뭐냐면 그들을 다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늘릴 수는 없어요. 이쪽은 늘릴 수가 있고. 그럼 질문. 그러면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뭐 친명 후보가 이를테면 뭐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당선이 된다고 하면 이게 분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남아서 계속해서 후위를 1차 선거가 있을걸? 그러니까 뭐 당선이 된다면 당 대표가 누구? 뭐 김민석 후보가 되든 송영길 후보가 되든 그 두 사람은 그 합조하는 그 그렇다면 팀이에요. 이제 정청래 그 후보의 선택은 셋이서 1차가 나올 거라 셋 다 민주당 사람이니까 네. 셋이 1차 선거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과반수가 되면 그다음 다시 한번 더 네. 거기서 결과가 나올 거 나왔어요. 아니에요. 누가 네. 당대표가 됐어 한 사람이. 그럼 이제 지금 엄청 같이 갈수 갈등이 있냐고요. 크잖아요. 근데 계속 정치는 어. 힘을 쥐면 그냥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정청래 대표는 그냥 지역구 열심히 해야지. 아, 저는 지금도 네. 불출마하고 지역구로 가는 게 맞다고 봐요. 전화해 보셨어요? 우린 서로 안 해 그런 거 같고 서로의 우리 필요에 의한 전화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 서로의 프라이버시는 거 안 건드리는 걸 원칙으로 하는데 한번 보세요. 지금 지표로도 이미 떨어졌잖아. 그쵸, 그쪽에서 아무리 많이 난리를 쳐도 떨어지고. 정청래 의원은 안 됩니다. 그래요? 저는 안 된다고 보는데 왜 그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세요?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해요. 당연히 그럴 것 좀 같은데. 더 이게 그 선을 봐야 돼 지표를.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만들어질 때부터 네. 합당에 대한 시도 그리고 이번 선거 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그러면 지금 5명이 날아간 쪽이 네. 그 모두가 그 근데 많이 개입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 전북지사 같은 경우는 전북지사는 네. 그 마지막에 모두가 힘을 합해서 전북 쪽으로 가서 그 거기는 정말 지면은 그거는 뭐 당장 그냥 그만둬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는 조금 다른 일이에요. 그래요? 다른 얘기예요. 거기는 그러니까 그걸 애통해하고 분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저도 분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는 민주당 사람도 아니지만 그런데 그야말로 거기는 더 안 좋은 게 이 사람을 그 공천에서 탈락시킨 거 윤리위원회에서 제명을 받은 것부터가 저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작업이야. 그게 보통 작업이 그렇게 되거든. 이 사람은 윤리위원회에 올라가서 위로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떨어지고 이게 이제 그 작업 중에 다 있는 게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내가 여기 또 나올 일 없으니까 뭐 저는 틀려도 할수 걱정하지 없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고 그냥 당연히 선거는 모르는 거라고 생각하고 정청래 아니에요. 대표의 그 세력도 상당히 공고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아니라고 하실 때 그건 공고하지 두고 않아. 보고 지금 보도록 안 하겠습니다. 통하기 시작한 지가 또 좀 됐어요. 그리고 이 새로운 그 사람들이 영입이 되지 않고 있고 이제 네. 좀 유입이 되지 않고 있고 빠져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는 지표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인데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처음엔 두루뭉술하게 조금 더 명확하게 아주 왜냐면- 대놓고 얘기하는데도 거의 이제 안 통하잖아요. 안 들으려고 그러는 거지. 근데 그게 그러니까 본인 어저께 세력이 조성래 없는 같은 사람 얘기하는 거 보세요. 그게 그 뜻이 아니라 이게 뭐야? 사람들을 뭘로 보는 거야? 나는 그들이 그야말로 그 옛날에 유행하던 그 개돼지란 말을 여기다 쓰고 싶어. 이 사람들이 국민들을 바보로 보고 개돼지로 보는 게 아닐까? 이거 들어보면 대통령 얘기를 우린 직접 듣잖아. 네, 그렇죠 지금.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해요? 맥락이 명확하게 느껴지는. 옛날에 그 김어준 대표나 최욱 씨 같은 사람이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데 나중에 짜증나잖아요. 쉬운 얘기도 자꾸 설명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지금 저는 목포 가서 할머니들을 만나도 네. 그 정치 고관여층의 그 퀄리티가 어마어마해요. 정치를 이렇게 늘 이렇게 따라잡던 사람들 있잖아요. 네. 어마어마해요. 근데 절대 여러분들 걱정하실 일 아니에요. 그래요. 아니 아무튼 우린 걱정하지 않았으면 오해하실까봐. 아니, 뭘 선거가 걱정한다기보다는 어떻게 될지는, 그냥 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그리고 아마 지금 이제 어찌 보면 그런 거 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영향력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이 아까 소크라테스 얘기했지만 이게 뭐 뭔가 이 수명을 다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사람이 그걸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 빠지고 나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자기가 자기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본인이 느껴야 되는데 그걸 인정 안 하는 거지. 계속 다음 숙주를 찾고 있다. 그럼 점점 더 최악으로 가요. 근데 이게 그래도 그 사람들은 정말 여러 해를 통해서 많은 전투를 해본 사람들이잖아요. 백전노장들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아예 새로 막 진입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싸움의 기술이 전투가 매번 같지가 않거든요. 상대도 다르고 방법도 다른데 무기는 계속 새로 나오는데 이전 거 옛날 갖고. 생각하고 어떻게 그렇게 해? 그래요? 저는 제일 더 이상한 게 그 노무현 대통령 그 사위랑 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것까지도 곡해를 해가지고 딴소리를 하잖아. 오죽하면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오죽하면? 오죽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은 돌아가신 다음에 그렇게 정말 안타깝고 불행하게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이 가족들까지 무시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게 가장 단적이에요.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도 정말 어이없어 죽겠지만 네.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가족들이 유가족들께서 이렇게까지 한 번 설명하고 두 번 설명하고 아들이 나와서 설명 또 하는데도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야. 하나만 더.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랑은 연락하세요? 제가 탁현민이 옆에 있는 나는 안 하겠다고 해서 그렇군요. 사실은 가끔씩 궁금하긴 하지만 뭐 소식은 서로 알고 있으니까 저는 안 만납니다.